이번에 나왔던 고용지표를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용지표가 뜨거웠던 것 같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기 부진에 대비한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경착륙은 없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잘려서 돈을 못 쓰는 게 경착륙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잘릴 사람이 없습니다. 즉 잘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네.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얕게 오지 깊게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이 생각을 대거 바꿀 생각은 생각보다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슬쩍 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트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에 방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에 저희 삼프로TV를 찾아주시는 여의도 야전 사령관 우리 이선엽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에서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러신 거죠. 아니 강조에 신한투자증권. 이름이 밖에서 강조. 또박또박 강조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지난 수요일에 저희 광화문에 오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열강을 또 해주셨고 오늘 아침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가 보통 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역시 기업의 실적이 둔화될 거고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얼마나 올 것이고 그로 인한 기업 이익 훼손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오늘 하루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몇 번에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고 실제 그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선 저는 많은 분들이 뭐 경기가 뭐 침체가 어떻다 얘기를 하시지만 침체가 오느냐 안 오냐보다도 역시 시장의 관심은 깊인 것 같아요. 경착륙이 올 거냐 쉽게 얘기해서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올 거냐 또는 그래도 좀 오긴 왔는데 좀 부드럽게 와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올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나왔던 고용지표를 보도록 할 거고요. 향후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룰 건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고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 한번 보시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더 문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이어야 되는데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임금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임금이 오르고 그게 다시 물가를 올리고 그게 다시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악순환되는 흔히 얘기해 스파이럴 효과. 그렇죠? 우리가 임금 상승발 물가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컸던 게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면 이걸 때문에 경기가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이 쉬어갔던 거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노동시장 참가율도 문제가 됩니다. 자, 예상보다 낮아졌죠. 이건 안 좋은 얘기죠. 그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임금을 더 주고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고용이 안 꺾이면 물가도 안 꺾일 거고 금리 계속 올릴 건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시장이 실제 뜯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고용지표 가지고 연준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걸 분해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 연준이 혹시 이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이번 말고 내년 2월에도 빅스텝 밟는 거 아니야?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사로 냈죠. 닉 티밀하우스인가 해가지고 이분이 이 사람이 이분이 아니죠.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게 존칭 쓰지 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연준의 뭐 대변인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가 지금 시장의 정석처럼 받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빅스텝 이번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2월에도 하는 거야? 당연히 시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훨씬 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게 앞서 보였던 고용지표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떠나서 또 월가의 거물들,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이먼은 JP모건의 회장이죠. 이 사람이 또 나와서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사람들 저축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 중반이면 바닥날 거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도 경기가 침체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집안은 지금 콩가루 집안입니다. GS가 이제 골드만삭스군요. 네,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 회장은 경기 침체 온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동상이몽을 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에서 사장님과 애널리스트가 부딪히면 애널리스트가 이깁니다. 사장님은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금융시장에서 볼 때.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관리직인 거지 그렇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 다니면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아니지. 그래서 너무 말을 자주 해 저 양반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뭐냐면 이 다이먼 이 총재가 저도 자주 틀리는데 저보다 더 자주 틀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실 존경하는 경영자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너무 시장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자주 바꾸고 저보다 더 많이 자주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못 믿어오면 이 사람은 더 못 믿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실제로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해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된다라면 향후에 고용이 안 좋아져서 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것,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 하면 보통 리세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리세션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는 뭐지? 정의가 없습니다. 자, 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학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몇 달 지난 뒤에 그때가 경기 침체였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경기 침체는 한참 지나봐야지 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뭐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릴 때.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언제가 경기 침체인지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확실히 알았던 몇 차례 사례는 있죠. 금융위기 때. 그때는 뭐 누가 봐도 이견없는데 나머지는 실제 전미경제학체가 그때가 경기 침체였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지수가 꼭 폭락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2분기 정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는 걸 우리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경기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 침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실업률 지표밖에 없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하면 그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실업률 얘기, 고용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오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얕게 온다라면 그렇게 깊지 않다라면 지난 9월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깊다면 경착륙이라면 한 번 더 빠지고
지수는 9월을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겠죠. 네. 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연착륙, 가볍게 해서 경기 침체는 오지만 이 침체가 깊지 않다라면 지난 9월이 바닥이고 다시 내렸다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N자형이 될 거고, 보여드린 것처럼 깊다라면 N자형이 아니라 오르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참고로 해서 한번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해고가 많고 고용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실제 고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노동시장 참가율은 너무 낮죠. 이거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로 지금 보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오르는 것 역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점차 멀어지는 거죠. 예. 왜냐면 임금이 자꾸 오르면 물가는 더 오를 거니까, 물가는 더 오르면 계속 연준은 긴축을 더 할 거니까, 네. 긴축을 하는 만큼 경기는 안 좋을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태 한번 보시죠. 연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근원물가 얘기를 하고, 그 근원물가와 관련해서도 주거비가 제일 중요한데 주거비 물가는 이미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트는 연준 의장이 들이댄 차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거비는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그 모든 선행지표들은 꺾이고 있다라고 예. 이 차트를 들이댔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만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주거비는 내릴 것이니 네.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와 관련해서 주거비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넌지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 내려갈 거고, 이것 때문에 물가도 내릴 것 같다. 자,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까지 내려야 우리가 얘기하는 재발이 없는 물가 하락이 올 텐데,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보셨겠지만 실업률이 오를 때마다 경기 침체가 오죠. 실업률이 오를 때, 실업률이 오를 때, 실업률이 오를 때. 자, 지금 여기가 실업률인데 거의 고용이 사상 최저일 정도로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완전 고용이죠. 이게 이만큼 올라야 시장의 물가가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실업률이 이만큼 오를 정도로 실업률이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추가 긴축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요거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2000년대 있었던 닷컴 버블 때 고용률이 다른 때보다 고용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 기술주 버블일 때가 고용이 제일 적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요걸 한번 아이디어를 보시면 좋겠고, 그럼 어쨌든 간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너무 낮으니 고용이 정말 많이 올라올까?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경기를 부러뜨려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최근에 시장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상하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데 왜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는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나왔던 비농업법은 고용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이 기업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이게 비농업법은 고용지표입니다. 녹색이. 보시면 이 녹색 자체가 이번에 사람 몇 명 취업했어요? 했더니 26만 명입니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파란 게, 밑에 보시면 파란 게 개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 13만 명 잘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다르죠? 자, 지금 기업이 얘기하는 것과 개인이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 왜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고용시장의 특성상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부터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차가운 기운이 네. 대기업까지 마지막에 가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일단은 거기에서 조금 약간은 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또 하는 게 있냐면 내가 2잡이나 3잡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신한에서 주는 월급이 적어서 실제로 적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그냥. 사장님 보고 있는데.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을 한 거고. 자, 제가 우리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적어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대리운전을 뛰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이거에 대답해서 나는 직업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업들은 저 사람이 대리운전도 뛰고 신한에 근무하고 있으면 일자리가 2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각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가 그 시각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거예요. 기업이 얘기한 것과 개인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온도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자, 보시죠. 이번 달에 고용시장에서 빨간색 선이 풀타임,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입니다. 다 잘린 거 보이세요? 그런데 파트타이머 늘어난 거 보이세요? 아. 이게 파트타이머고요. 그 옆에 끼는 게 멀티플 잡 홀더스죠. 이건 뭐죠? 3잡, 2잡이요. 자, 지금 고용시장을 보면 고용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규직은 다 잘렸고 파트타이머나 우리가 얘기하는 2잡, 3잡이 늘은 거예요. 자, 개인들이 얘기할 때 내가 지금 3잡 뛰고 있어. 그런데 이 3잡 뛰고 있는 거를 기업들은 일자리 3개 늘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26만 명 늘었어요. 그래서 와 대단히 고용이 뜨거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속내를 뜯어보면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멍들고 있고 이미 고용시장은 경기 부진에 대비한 일자리로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보고 연준이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 낮아보는 이유입니다. 뒤에 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어쨌든 맞긴 맞는 건데 2잡이든 3잡이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점선이 코로나 이전의 일자리들인데 아직까지 여가와 숙박 이쪽은 그쪽까지 안 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면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업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네. 충분히. 자,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실까요? 야, 이번에 일자리 늘어보니까 레저하고 호텔 쪽에 하스피털, 레저 쪽하고 뭐 병원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네. 헬스케어 쪽도 늘었네. 그렇죠? 자, 잘린 데 볼게요. 리테일 트레이드, 소매 판매점이죠. 아까 했던 개인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잘렸잖아요. 자, 트랜스포레이션 아니면 웨어홀딩, 이게 뭐죠? 창고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운수 배달업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이 잘렸죠. 자, 그러면 좋아진 쪽은 레저고 잘린 쪽은 소매 판매라든가 우리가 하는 운송 판매 쪽입니다. 야, 저거 아마존 같은 데 잘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 여러분들 임금이 어디가 많이 올랐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뽑는 쪽에 임금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야, 너 우리 쪽으로 이리 와. 내가 임금 더 줄게. 이게 정상이죠. 옆에 차트 보세요. 자, 실제로 옆에 차트 봤더니 홀세일 트레이드, 그렇죠. 도매 판매점, 소매 판매점,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운수 창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잘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창고하고 잘린 데서 임금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밑에 거 보이십니까 이거? 네. 인포메이션, 빅테크죠. 빅테크 사람 많이 잘랐다며. 그렇죠. 사람 많이 잘렸는데 임금이 제일 높아요. 리테일 트레이드 사람 많이 잘렸다며. 임금이 제일 높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제일 많이 잘렸는데 거기가 임금이 제일 높아요. 뭘 준 걸까요? 퇴직금 준 거죠. 그죠? 잘 가라고 전별금을 준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니 사람이 제일 많이 잘린 쪽에서 임금을 제일 많이 줬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도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 임금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을 많이 뽑는 쪽, 사람이 부족한 쪽에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르는 쪽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데서 임금을 이렇게 많이 줬다? 그래서 3개월치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지표 가지고 시간당 이번 달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이 임금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고 연준이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이 대단히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워낙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될까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금리는 빠르게 안 내릴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게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원인이야 나중에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잘리는 그런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이유는 나중에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추세적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이 차트도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우리한테 향후해주는 함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 일자리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구인자 수입니다.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 갭이 크죠? 네. 자, 코로나 이전에 구직자 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줄어든 이 구직자 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부족한 이 현상이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제롬 파월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죠? 일자리가 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졌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고용시장 보니까 이민자 숫자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네.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죠? 더 문제는 이번에 너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니 노동자가 부족해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났던 베이비 부머가 은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 이분들이 일자리에 못 나오고 나서 사실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풀리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일시에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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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나이 좀 있으시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쉬는 건 맞는데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분들 직장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네. 이분들이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자리도 있는데 지금 나가기만 하면 일자리가 줄을 섰고 임금을 더 준다는데 이분들이 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인생 살아보니 덧없어. 그냥 집에서 보낼래. 행복하게 보내라 하면서 대거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임의 시대. 대사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시대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미국의 사망이 공식 사망이 10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10만 사람이 명 부족한 넘었어요. 거죠. 네. 자, 이민자도 없어. 많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있던 분들마저 사임해. 근데 이 사임하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칼라에서 숙련군들이라는 무서운 사실인 거죠. 숙련공들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했다. 지금 금리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 돌리기 의미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위기라 이거예요. 파월 의장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우려했다. 네. 우려했다. 팬데믹 과정에서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대사직이 발생했는데 이분은 회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임할 거다. 자, 여기서 제가 결론 하나 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사임들이 발생을 하면 앞서 보드렸던 이 차트에서 이 갭은 더 벌어지겠죠? 사람은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죠. 자를 사람이 없는데 네.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가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경착륙은 없는 겁니다. 경착륙의 가장 큰 단어는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잘려서 돈을 못 쓰는 게 경착륙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잘릴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는 잘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야 빅테크 기업 잘리는 건 뭔데? 전체 고용시장에서 5%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빅테크 기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은 실업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실업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올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업률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즉 잘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네.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저축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쓸 돈이 버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얕게 오지 깊게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업률이 예. 실업률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경착륙이 안 온다는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했는데 네. 실업률이 높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그 전의 의미는 일하는 사람이 그래도 꽤 있다는 의미지만 지금은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률이 안 높은 거잖아요. 구직자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포기한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포기하신 네네. 분들이 내가 돈이 있어서 포기한 거예요. 자,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만두는 거지. 네. 사실 내가 진짜 아무리 나이가 있어서도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기 새끼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 이게 세대마다 이해가 다른데요. 저희보다 선배님 세대는요. 돈이 있어도 일하세요. 빌딩 준데 보면 허름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을 버는 게 즐거움이에요. 지금 나이가 조금 내려갈수록 돈을 쓰는 게 즐거움인데 이상하게 저희보다 선배님들은 돈은 버는 게 즐거움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뼈만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이러지 마세요. 진짜 뼈만 빠집니다. 때리시네, 또.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세대마다 다른데 이분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50대, 60대, 70대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분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야, 일하는 게 더 즐거워. 이런 분도 있을 정도예요. 아,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죠? 은퇴하셔야 되는데 저 자리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물려주시죠. 네, 오세요. 네. 자,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부족한 게 350만 명인데 그중에서 200만 명이 대사직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달에만 130만 명이 그만뒀어요. 은퇴자들이. 그럼 앞으로도 이게 지속된다라고 본다라면 실업률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이게 장점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김효진 연구원께서 얘기하신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생각보다 우리가 금리 인하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는 2%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나 3.5%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한테 꼭 유리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만 놓고 보면 경기 경착륙의 우려는 낮은 것 같다. 자, 경기가 침체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침체 수준이 문제인데 침체의 수준이 깊을 것 같지 않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 흔히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 앞으로 사람 잘리는 거 힘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기업 채용을 늦추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채용을 늦추는 방향으로 그죠? 해고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인플레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채용을 안 하면 안 될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사람을 자른 방향이 아니라 채용을 덜 하면 안 될까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이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 고용시장을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생각보다 경착륙 가능성 매우 낮은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잘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부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퇴자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봐야 되는, 즉 우리도 투자를 할 때 뭔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금리여서 수혜받았던 기업들 입장에서 어려워짐에 처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 베이비 부머의 어떤 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나왔던 고용지표를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용지표가 뜨거웠던 것 같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기 부진에 대비한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이 생각을 대거 바꿀 생각은 생각보다 낮아 보입니다. 다만 12월에 있었을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슬쩍 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트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에 방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미국 고용시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만성적으로 사람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실업률 올라가는 수준이 우리가 원했던 수준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거는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 수준이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게 하는 이슈가 될 것 같다.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경착륙이 아니라고 해서 꼭 기뻐할 것만은 아닌 게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원했던 수준보다 금리 인상이 인하가 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면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양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엽 장군님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이었고요. 역시 꽉 채워진 느낌. 네, 그죠? 빈틈이 없습니다. 네, 우리 장군님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어떤 분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사람이 이렇게 됐네. 아, 사람이 아니문이다. 동물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동물까지는 됐습니다. 아직 감각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장군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